광고 크리에이티브 2차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일단 광고 전략의 개념, 그리고 광고 기획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이 광고 전략 모델이었습니다. 이번 2차 시에는 이제 이 광고 전략 모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정의와 종류 3가지 이렇게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광고 전략 모델의 정의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광고 전략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A가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고할 수 있는 틀이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A는 이 기존의 광고 전략 모델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고요. 그것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응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광고 전략 모델은 크게 2가지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침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광고 전략 모델을 보면 광고는 어떻게 창작해라, 매체는 뭘 써라, 전략은 이렇게 수립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창작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기획할 때 일관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부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이러한 광고 전략 모델은 업무 매뉴얼, 체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A는 이러한 광고 전략 모델을 활용해서 광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고 창작에 참여하는 여러 광고인들, 카피라이터, 그리고 마케터, 아트 디렉터 이런 사람들에게 그 광고 전략을 이제 주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카피도 쓰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게끔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광고 업무 표준화를 위한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A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광고주에게 설명을 해요. 그럼 광고주는 이걸 보고 광고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전략 모델은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업무 매뉴얼, 체계로서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광고 전략 모델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쓰게 되면 이 광고 업무를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잡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 광고 전략 모델들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시간 낭비, 불필요한 노력 낭비, 경비 낭비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제는 이러한 광고 전략 모델의 종류 3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여기서는 FCB 그리드 모델, 사치앤사치 브리프, 그리고 DDB 니드M의 ROI 이 3개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CB의 그리드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 모델이란 건 무엇이냐면 미국의 광고회사인 이 FCB, 여기에 부사장을 지냈던 리차드 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광고 전략 모델입니다. 리차드 본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이 광고 전략과 관련한 여러 모형들, 이론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포괄적 맥락에서 이 광고 전략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소비자 행동 이론, 그리고 효과 위계 모형, 그다음에 소비자 관여 이론, 두뇌 기능 분화 이론 이런 이론들을 이제 종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 측면에서 이 광고 전략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드 모형을 보면은 여기에는 중요한 광고 전략 모델 이것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거 외에도요. 광고 창작이나 매체 선택, 그리고 소비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드 모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본은 소비자들이 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게 2가지 요인이 중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2가지 요인이라는 것은 바로 관여도 그리고 정보 처리 동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관여도가 무엇일까요? 관여도가 뭐죠? 이 관여도는 이 광고 쪽의 기초 용어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여도가 뭐죠?
관여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또는 이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이것을 관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여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고관여와 저관여가 있습니다. 고관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저관여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은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정보 처리 동기는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중심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은 감성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정보 처리를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리차드 본은 바로 이 관여도와 이 정보 처리 동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품의 종류를 크게 네 가지, 고관여 이성, 고관여 감성, 저관여 이성, 저관여 감성으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제품 종류에 맞는 광고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바로 F12 그리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여도 그리고 정보 처리 동기,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제품의 종류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그리드 상에서 위는 지금 그 관여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여죠. 그리고 아래는 관여도가 낮은 상태, 즉 저관여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이제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측은 감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차드 본은 이렇게 관여도, 정보 처리 동기, 이 두 개의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품의 종류를 이렇게 그리드 상에 총 4가지 상한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상한은 고관여 이성적 제품, 그리고 2상한은 고관여 감성적 제품, 그리고 3상한은 저관여 이성적 제품, 그리고 4상한은 저관여 감성적인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상한 고관여 이성적인 제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관여 이성적 제품은 일단 소비자들이 고관여 상태가 됩니다. 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요.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잘못 사면 이 구매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제품은 이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품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 비싸고, 한번 잘못 사면 구매 위험 부담이 크고, 그리고 이제 관여도도 높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사는 제품. 그런 제품의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고가의 전자제품들, 컴퓨터나 냉장고, TV, 그리고 이외에도 집이라던가 자동차, 그리고 신제품, 이런 것들이 이 고관여 이성적 제품의 사례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제품이라는 것은 아무 신제품이나 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제품은 일단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면서 용도라던가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신제품을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비싸고, 그리고 이제 용도,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사고도 하고 관심도 많이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제품들은 고관여 이성적인 제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를 보겠습니다. 이 고관여 이성적 제품의 소비자들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인지, 느낌, 구매의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런, 필, 두의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가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살 때를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노트북 사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마치 껌 사듯이 이렇게 덜컥 바로 사지 않았죠. 일단은 이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고, 또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노트북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의 과정을 가장 먼저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성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AS, 디자인, 무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분석해 보니까 나는 LG 노트북이 마음에 들어. 나는 삼성전자 노트북이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호하는 느낌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구매, 주의 단계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주문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리점 이런 데 가서 이제 노트북을 사거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여 이성적 제품의 소비자들은 런, 필, 두 이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들은 생각하는 사람, 싱커입니다. 일단 이 제품들이 굉장히 고가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고 그걸 분석하고 심사숙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싱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고 전략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광고인이 되어가지고 전자제품 회사 이런 광고주를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소비자는 정보를 원하는 싱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는 정보를 제공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정보 제공적 광고 전략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광고 매체입니다. 이런 고관여 이성적 제품들은 어떤 매체를 택하면 좋냐면 인쇄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문 매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체들은 긴 카피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자세한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봐도 이 매체들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광고 메시지를 읽고 심사숙고할 수가 있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매체를 택하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광고 창작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관여 이성적 제품의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이 소비자들이 정보를 원하는 싱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세한 그런 구체적인 이런 정보를 이렇게 담아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차별적인 정보를 담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뭔가 특별한 그런 정보를 담아서 광고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를 제작하실 때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뭘까요? 이 데몬스트레이션은 나중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배울 때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란 것은 일단 번역하면 시연, 실현 이런 의미죠.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광고 안에서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성능, 혜택, 효과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서 이제 증명하는 거죠.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소비자는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잘 광고를 이렇게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광고이고요. 우리나라 사례와 브라질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조, 이것은 자동차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사면 구매 위험 부담이 아주 큰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푸조 자동차를 살 때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싱커기 때문에 이 푸조 자동차는 정보 제공적 광고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체도 이렇게 긴 카피를 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이용을 했어요. 특히 이제 잡지 매체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정보를 담아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담아서 광고를 창작을 했습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푸조의 세계 판매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곳에서의 판매율이 어떤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 푸조의 역사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모두 다 이 푸조의 장점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조가 갖고 있는 이점, 그러니까 강력한 파워, 친환경성, 정수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푸조의 브라질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잡지 매체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지난 2012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매체 부분 동상을 받은 광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보실 때는 특히 이제 정보 제공,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광고에는 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라 이런 카피가 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특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브라질 푸조 광고는 어떤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있나요? 네, 푸조 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점인 에어백, 그리고 안전,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죠. 이 광고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라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걸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쵸. 이 뒷부분에 부착이 되어 있는 에어백 모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고가 났을 때 푸조의 에어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이제 소비자가 체험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자동차들이 사고가 나도 이 에어백이 안 터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됐죠. 근데 푸조는 바로 이렇게 에어백이 터진다. 그래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정보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관여 이성적인 제품들은 정보를 줄 수 있게 그렇게 광고 전략을 수립하고 창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상한 고관여 감성적 제품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소비자들은 일단 굉장히 고관여 상태가 됩니다. 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왜 그러냐면 이것 역시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관여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감성적인 판단, 전체적인 느낌, 어울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제품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가의 보석이나 의류, 비싼 의류들, 그리고 이제 고가의 향수, 화장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화장품이 아니라 뭐 샤넬, 크리스찬 디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싼 그런 화장품이나 향수가 여기 제품 사례로 들어갑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보석을 착용하고 의류를 입고 그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이럴 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 분위기가 어떤가, 어울림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중요시되는 제품들이죠. 이런 제품이 이 고관여 감성적 제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를 보겠습니다. 이 고관여 감성적 제품의 소비자들은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느낌, 인지, 행동 단계로 즉 필, 런, 두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느낌. 그러니까 이 보석을 착용했을 때, 이 의류를 입었을 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 어울림이 어떤가 이걸 먼저 봐요. 그런 다음에 인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들은 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비로소 이제 구매의 과정, 이 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 런, 두의 과정을 거치고요. 여기에 소비자들은 필러,
느낌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전체적인 어울림,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착용하고 의류를 입었을 때 그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 분위기, 이미지 이런 게 어떤가, 정서적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고 전략입니다. 자,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를 이제 광고주로 영입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광고인이 되셨을 때, 그러면 광고 전략은 다음과 같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소비자가 필러, 이 느낌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광고 전략을 수립할 때도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는, 이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 광고 전략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채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광고 매체입니다. 이런 고가녀 감성적 제품들이 이제 쓰면 좋은 광고 매체는 일단 지면이 좀 이렇게 큰 잡지 매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포스터 이런 것들이 적당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이 향수라던가 고가의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매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매체를 썼던가요? 보통 잡지를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또는 이제 매장의 포스터 이런 거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이런 잡지나 포스터를 쓸 때 광고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광고 창작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주얼리라던가 고가의 화장품 이런 것들은 광고를 어떻게 만들면 좋냐면요. 이미지 위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안에서 무드라던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자아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강한 임팩트를 느낄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제작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얼리 브랜드인 뮤와 파리 광고를 들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뮤와 파리 보석 브랜드예요. 근데 보석은 일단 가격이 고가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관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그리고 이 보석을 착용할 때 그 전체적인 어울림이나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와 파리는 감성적 광고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매체도 큰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잡지 매체를 택했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느낌을 중요시하는 필러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뮤와 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금 모델의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 뮤와 파리를 착용하면 나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 세련된 느낌을 남한테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감정이입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녀 감성적 제품들은 이렇게 감성적 광고 전략을 채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뮤와 파리, 이것은 이제 보석 브랜드예요. 근데 이 보석은 이걸 내가 착용해 봤을 때 어떤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 어울림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잡지로는 이런 보석의 착용을 좀 상세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전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독특하게 광고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보석의 어울림,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광고를 통해서 제시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보석은 그걸 착용할 때 이 전체적인 느낌이나 어울림,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잘 소비자한테 제시하기 위해서 무아파리는 다음과 같이 광고를 만들었죠. 일단 이제 광고에 QR코드를 삽입을 하고 소비자가 이걸 찍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광고 위에 올리게 되면 이 무아파리 보석을 반지 같은 거 이렇게 껴봤을 때, 팔찌를 차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 런, 두에서 필, 이 느낌 부분을 이제 충족을 시켰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런 느낌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인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격 정보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 런, 두 마지막 이제 구매 행동 단계가 있죠. 그걸 공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 소비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서 무아파리 이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매장 정보를 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파리 광고는 이 필, 런, 두 이 과정을 모두 다 공략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 광고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3상한 저관여 이성적인 제품을 보겠습니다. 이 저관여 이성적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관여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속하는 제품들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관여도는 낮은데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제품 사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저관여 이성적 제품들의 사례로는 보통 약이라던가 음식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약이나 음식은 우리가 그것을 바르거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관여 이성적 제품의 또 다른 사례로는 이 기능이 중요시되는 일상생활용품들이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척력 이런 기능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샴푸라던가 세제, 비누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저관여 이성적 제품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능, 기능 이런 게 중요시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구매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이 제품들은요, 한 번 마음에 들면 계속 반복해서 구매하는,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를 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소비자들의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은 구매, 인지, 느낌, 그러니까 두, 런, 필 이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의 이 구매는 보통 이제 여기 속하는 제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쉽게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구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속하는 제품들은 한 번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 구매를 해요. 반복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의미의 구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가 먼저 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지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 속하는 제품들이 지금 약, 음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이 상처 치료, 회복에는 어떤 제품이 더 좋은가? 마데카솔이 낫나? 후시딘이 낫나? 뭐 재생력, 뭐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느낌, 필의 단계입니다.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상처 치료에는 마데카솔이 좋구나, 후시딘이 좋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소비자들은 두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반복 구매, 습관 구매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적으로 물건을 사는 그런 두어들이 이제 이 제품의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광고 전략입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광고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브랜드를 이제 광고주로 영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광고 전략은 이렇게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일단 여기 속하는 제품들은 한번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습관 구매하는, 반복 구매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광고 전략을 채택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매체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제품들은 항상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국에 가서 마데카솔 주세요. 슈퍼에 가서 다이알 비누 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가 이렇게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고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광고를 많이 하려면 가급적이면 저렴한 그런 매체를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저렴한 매체에는 바로 라디오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택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TV 매체를 택하고 싶다면 자막 광고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막 광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자막 광고. 이 자막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TV를 보시다 보면요. 다음 순서를 예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 이런 걸 예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국 명칭을 고지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 하단에 직사각형 모양 박스 안에 자막, 그러니까 간단한 텍스트 위주나 아니면 간단한 비주얼 위주로 되어 있는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자막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자막 광고의 장점은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막 광고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자막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가 누굴까 한번 맞춰봐 주시고요. 그리고 자막 광고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막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는 누구였나요? 네, 그렇죠. 인터파크 투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직사각형 모양 그 박스 안에 간단한 텍스트, 마치 자막처럼 간단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자막 광고입니다. 근데 이 TV 자막 광고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자막 광고나 라디오 이런 걸 택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체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5번째 광고 창작을 보겠습니다. 이런 저관여 이성적 제품들, 약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이런 제품들은 광고를 어떻게 만들면 좋냐면요. 항상 제품이나 브랜드가 머릿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상, 상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창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우리 광고주 제품을 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광고주의 차이점을 부각하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하는 제품들을 보면요. 광고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잘 이제 상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케토톡 같은 경우에는 캐내십시오 케토톡, 그리고 마데카솔은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두오덤은 덤덤 두오덤, 후하면 후시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잘 회상, 상기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브랜드 이가탄 아시죠? 이가탄의 광고 카피가 어떻죠? 자, 제가 지금 라디오 광고를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 라디오 광고라서 영상은 없고 소리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라디오 광고를 잘 들으시면서 브랜드를 사람들이 잘 상기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하시면서 광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가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잇몸 튼튼 이가탄탄 이가탄 잇몸 딱 좋아. 명인제약 이가탄. 네, 지금 이 이가탄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카피를 썼죠. 어떻게 했나요? 네, 이가탄 이 브랜드명을 활용해서 그걸 그대로 이제 카피로 구성을 했죠. 이가탄이니까 잇몸 튼튼 이가탄탄 이가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명을 활용해서 카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잘 상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관여 이성적 제품들은
이 브랜드, 제품을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캐내십시오, 캐톱톱,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상한 저관여 감성적 제품을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관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제품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관여도는 낮고 감성적인 판단, 이런 게 이제 중요시되는 그런 제품들. 어떤 제품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호품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기호품. 이 기호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영양소는 아닌데 뭐 독특한 향이라던가 아니면 독특한 맛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특별히 더 즐기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제품, 이게 바로 기호품이죠. 그래서 이런 기호품의 사례로는 뭐 맥주, 소주, 담배, 사탕,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두, 필, 런의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이 제품들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들은 사람들이 충동 구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게 돼요. 그래서 구매가 먼저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 느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를 마실 때의 그 시원한 느낌, 사탕을 먹을 때의 그 달콤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이제 인지 단계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이제 먹고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또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 느낌, 인지,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소비자들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관여 감성적 제품의 소비자는 리액터,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면 제품이나 광고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충동 구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실 여러분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셨을 때 1+1이라는 작은 광고 보셨죠?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내가 이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더 얻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충동 구매한 경험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1+1이라는 광고와 그 해당 제품에 즉각 반응, 충동 구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리액터, 이렇게 광고나 제품에 즉각 반응하는, 충동 구매하는 그런 사람, 리액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고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맥주, 소주 이런 광고주를 영입을 했다면 광고 전략은 이런 전략을 채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주의를 끄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이 리액터들은요, 이제 광고나 제품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주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제 자기 주의를 끄는 그런 광고나 제품에 반응해서 물건을 사버리거든요. 그래서 광고 전략은 일단 사람들의 주의를 확 잡아 끌고 그걸 이제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저관여 감성적 제품일 때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광고 전략은 뭐냐면 자아 만족 광고 전략입니다. 이 저관여 감성적인 제품들은 그것을 이제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느낌이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마실 때의 그 시원한 느낌, 그리고 사탕을 먹을 때의 그 달콤한 느낌,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시되고 그 만족감을 주는 게 아주 중요시돼요. 그래서 그것을 광고 안에서 이제 충족시켜주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술 마실 때의 그 시원한 느낌, 그 만족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자아 만족 광고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맥주 광고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맥주 광고들이 어땠나요?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이야
하는 그 만족감을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았던가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전략에 의해서 나온 거죠. 저간여 감성적 제품들은 이제 그것을 쓸 때의 그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그걸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광고 매체입니다. 이 저간여 감성적 제품들은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매체, 이런 게 좋고요. 또 POP도 좋습니다. POP라는 것은 구매 시점 광고를 얘기합니다. 포인트 오브 펄처스에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구매 시점 광고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 등을 구매할 때 바로 그 시점에 노출이 되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사게 유도하는 그런 광고를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판매점 그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들, 그게 이제 POP입니다. 이 POP는 소비자의 주의를 잘 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매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광고 창작입니다. 이런 저관여 감성적 제품들의 광고는 이 주의를 끌고 사람들의 이목을 환기시키는 식으로 광고를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류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 광고입니다. 이 스텔라 아르투아는 5개의 매체를 이용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주의를 끄는 이런 광고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주의를 끄는 요소가 무엇일까? 이걸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광고는 아르헨티나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 스텔라 아르투아가 그 폴로 오픈 경기를 이렇게 스폰서십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5개 광고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걸 유지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요소가 뭘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투아, 주류 브랜드죠. 이런 저관여 감성적 제품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광고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라 아르투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했는데 어떠한 요소가 사람들의 주의를 끄나요? 네, 그렇죠. 바로 11m에 이르는 이 거대한 목마, 이것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그 폴로 경기에서 이 목마를 그 경기장 한쪽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경기가 있을 때 그것을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스텔라 아르투아를 이제 공짜로 또 이제 나눠줬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저관여 감성적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주의를 끄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또 다른 광고 전략 모델 종류인 사치은사치의 브리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브리프,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브리프가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브리프는 짧은, 간단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이 광고 쪽에서 브리프는 광고 전략을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간추린 문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프는 A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광고 창작에 참여하는 여러 광고인들, 그러니까 카피라이터라던가 아트 디렉터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광고를 창작하게 의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프는 이 광고를 만드는, 이 창작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리프는 굉장히 방대한 이 광고 전략을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이렇게 짧게 간추립니다. 그래서 이 브리프를 다른 말로 간이 기획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브리프의 그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광고 전략을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지만 이 광고 전략은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로 이렇게 짧게 간추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광고 전략이 뭐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관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이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프는 A가 작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광고 창작에 참여하는 여러 광고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광고 촬영하고 비주얼 만들고 카피 쓰고 이제 이런 걸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광고인들은 그 브리프를 보고 광고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인들이 어떤 부서에 속하든 그리고 어떤 팀에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시간에 작업하든지 간에 다 브리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된 느낌, 통일된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이 브리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얘기를 하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표가 뭐였는지, 광고주가 뭘 요구했는지, 방향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광고회사에서는 여러 광고주의 그 업무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제 더 기억이 안 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서 혼동이 일어나고요. 광고인들이 자칫하면은 이런 브리프가 없으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견해에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광고를 또 만들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브리프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이에 맞춰서 광고를 창작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불필요한 혼동이나 기억 못하는 일 그리고 마찰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경비 낭비 이런 것들도 막을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프는 큰 광고회사라면 그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다국적 광고회사인 사치앤사치 브리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치앤사치 브리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치앤사치 브리프는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광고 배경에 대한 브리프고요. 두 번째는 광고 창작을 위한 브리프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체 브리프입니다. 우리 수업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수업이죠. 그래서 이 광고 창작과 연관된 이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치앤사치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다시피 맨 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페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제 A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될 광고가 단발성 광고인지 아니면 이제 캠페인에서 이제 시리즈 광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 소비자가 어떤지를 또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어떤가, 라이프 스타일, 태도, 제품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여기에 또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광고 목표 이것을 이제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뭔가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의 근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A는 광고를 만들 때 꼭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되는 이런 요소도 이제 여기에 적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번호를 적어야 된다, 또는 뭐 로고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기재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광고인들이 이걸 보고 이걸 감안해서 광고를 창작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뭐 친근한, 그리고 뭐 세련된, 현대적인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여기 적어줍니다. 이 브리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바로 이 SMP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치앤사치의 브리프를 이제 유명하게 만들어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SM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P, 싱글 마인디드 프로포지션에서 앞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단일 집약적 제안입니다. SM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제품과 관련된 굉장히 차별화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한점을 의미를 합니다. 이 SMP의 기본 철학은요, 광고의 파워라는 것은 이 메시지를 응축할 때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여러 특성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단일 집약적으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사치앤사치는 올바른 SMP를 제시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 SMP를 수립을 할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포인트로 강하게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그것을 찾아내서 부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SMP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은 SMP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답은 오른쪽이죠. 왜냐하면 왼쪽은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렴하다, 그리고 하나는 칼로리가 낮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지금 아무리 먹어도 칼로리가 낮다 해서 저칼로리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므로 이 오른쪽이 더 좋은 SMP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올바른 SMP의 요소로 이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SMP를 수립하실 때 둘이 뭉실하게, 막연하게 수립을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SMP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올바른 SMP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답은 뭘까요? 네, 왼쪽이죠. 왜냐하면 오른쪽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세탁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왼쪽은 수명이라는 구체적인 요소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SMP를 이제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은 SMP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이 좋은 SMP일까요? 오른쪽이 좋은 SMP일까요? 답은 오른쪽이죠. 왜냐하면 오른쪽은 당신의 고양이를 위한 건강 식사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대적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왼쪽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SMP 이것을 수립하실 때는 일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리고 구체성을 띠고, 그리고 소비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 SMP를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치앤사치는 이렇게 이제 SMP를 수립을 했으면 광고를 창작할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굉장히 신선하게, 그리고 이 SMP를 익사이팅하게, 그리고 소비자가 잘 회상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광고를 창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광고 전략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DB 리드M의 ROI를 학습을 합니다.
이 ROI는요, 미국의 광고회사인 DDB 니드햄의 부사장을 지냈던 윌리엄 웰스가 제시한 광고 전략 모델입니다. 윌리엄 웰스는 오늘과 같이 굉장히 치열하고 복잡한 이 시장 속에서 광고가 성공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관련성, 렐러번스,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충격성, 임팩트, 이 세 개의 요소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렐러번스. 이것은 다른 말로 일치성, 적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련성이라는 것은 광고가 그 제품, 소비자, 시장 이런 요소들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요소들하고 잘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광고가 제품이나 소비자 이런 거하고 잘 관련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광고 효과가 더욱더 증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는 굉장히 신선해야 되고 새롭고 참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소비자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요소들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독창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광고에 더 흥미도 갖게 하고 관심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독창성이 있는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츄리아 사례인데요. 네츄리아는 독일의 사료 브랜드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광고는 소비자를 움직인 게 아니라 개들을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라디오 광고를 했는데 이 라디오 주파수를요, 이걸 15kHz로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리는데 개들에게는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츄리아는 이 라디오에서 네츄리아 광고가 이렇게 나갈 때마다 특히 이제 네츄리아 이 브랜드명이 이렇게 언급이 될 때마다 주파수를 이렇게 15kHz로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개는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니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개들을 움직이는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광고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광고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나서 전월 대비 무려 판매 실적이 28%나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또 2011년 칸 국제광고제에서 매체 부분 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떻게 개들을 움직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Naturia presents the first radio ad for dogs. We developed radio ads for the brand Naturia dog food that are perfectly suited for their target market, dogs. The radio ad featured a 15 kHz tone that people either can't hear at all or can barely hear. But dogs hear this tone very clearly and most respond to it quite animatedly. That's because it has the same tone as a dog whistles. We used technology to create a 15 kHz tone and played it every time the name Naturia was mentioned in the ad. And this is the effect demonstrated here by a mostly representative selection of dogs. The Naturia Dog Research Lab has discovered that many dogs only need to hear the name Naturia dog food to exhibit physical reactions. They prick up their ears, begin to salivate dumbly, and generally behave abnormally as soon as they hear the name Naturia dog food. If your dog should exhibit any of the symptoms described here, it is trying to tell you, go and buy Naturia dog food. I don't know how else to tell you this. I'm sorry. I'm a dog. I can't talk. I can only prick up my ears, salivate dumbly, or behave abnormally when I hear the name Naturia dog food. Thanks for your attention from Naturia dog food. Who let the dog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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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the party was nice, the party was pumping. Hey, yeah, yeah, yo. And everybody
the name calling. And the girls respond to the call. I have a poor one shout out.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out? Who let the dogs? 예, 네츄리아 광고는 기존 광고들하고 다르게 일단 개들부터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광고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그런 요소죠. 그래서 이 광고는 좀 참신하다 느껴져서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ROI의 세 번째 요소, 임팩트를 보겠습니다. 영향력, 충격성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소비자의 마음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광고에 주목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이제 이끌어내는 파워이죠. 만약에 이 임팩트가 있으면 사람들의 주의를 확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트가 없으면 광고는 그냥 소비자 앞을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주의를 끌려면 이 임팩트 요소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광고는 2014년 뉴욕 페스티벌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 광고의 주제가 뭘까? 그리고 이 광고 속에서 임팩트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Mate, oh, I'm so sorry. I thought there was time. He's just pulled out. I don't have time to stop. Oh, come on, mate. It was a simple mistake. I don't know if I was going a bit slower. Please. I've got my boy in the back. I'm going too fast. I'm sorry. 네. 여러분들 이 광고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주제가 뭐죠? 그렇죠. 과속 금지입니다. 이 광고의 광고주는 뉴질랜드 교통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과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집행한 이제 공익 광고였는데요. 지금 이 광고를 보시면은 삼거리에서 한 차가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서 한 차가 굉장히 이렇게 과속으로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충돌하려고 한 그 순간, 다행히도 시간이 멈췄고, 그리고 두 운전자가 나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이다. 사고가 안 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위반을 하고 사고가 결국은 났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대치를 위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임팩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격성이 있어야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웰스는 광고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관련성, 독창성, 충격성,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 ROI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윌리엄 웰스는 이 ROI가 있는 광고 전략을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ROI가 있는 그런 광고 전략을 수립을 하려면 다음에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설정할 때
그때 이제 ROI가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바로 광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를 만들려면 일단은 광고 목표를 잘 수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광고를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이 타겟 오디언스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혜택입니다. 이 광고에서 어떠한 혜택을 소비자한테 약속할 건지, 그리고 광고 안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뒷받침할 건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브랜드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성으로 상표를 차별할 것인지를 잘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선택해가지고 광고를 전달할 건지, 그리고 소비자의 그 어떤 빈틈을 이 매체를 통해서 노릴 것인지 이것을 잘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윌리엄 웰스는 크게 5가지 요소, 즉 광고 목표, 소비자, 혜택, 그리고 브랜드 퍼스널리티, 그리고 매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수립하게 되면요, ROI가 있는 이제 광고 전략을 이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광고를 만들어서 시장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광고 전략을 학습을 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광고 전략 개념에서는 정의와 특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략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일단 이 광고를 기획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통제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광고 기획서 작성 부분에서는 일단 상황 분석, 소비자 선정 및 분석, 광고 목표 설정, 그리고 광고 컨셉 제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광고 표현물 제시, 그다음에 매체 전략, 광고 예산 설정, 이렇게 7단계를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광고 전략 모델에서 그 정의와 종류를 배웠죠. 그래서 광고 전략 모델이라는 것은 이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하나의 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FCB의 그리드 모델, 사치앤사치의 브리프, 그리고 DDB-DDM의 ROI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들을 푸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환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광고 전략을 배웠어요. 근데 이 광고 전략은 다음에 3가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는 제품, 그리고 하나는 시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광고회사 FCB의 부사장을 지냈던 리차드 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한 광고 전략 모델입니다. 그는 관여도, 그리고 정보 처리 동기, 이 2개의 중개 변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품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그리고 이 각각의 종류에 맞는 광고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광고 전략 모델을 뭐라고 부르죠? FCB사의 그리드 모델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사치앤사치 브리프의 핵심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요? 네, S&P, 단일 집약적 제한이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퀴즈입니다. DDB-DDM의 ROI의 3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윌리엄 웰스가 제시를 한 건데, 만약에 이제 이 3가지 요소를 광고하고 있을 때 이 시장 안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3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관련성, 그러니까 렐러번스,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충격성, 임팩트죠. 자, 이제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그 정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고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저 리브스가 제시한 USP 전략, 데이비드 오길비가 이제 언급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제시한 포지셔닝 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광고 전략은 도입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광고의 근간, 뿌리가 됩니다. 왜 나무나 꽃들도 다 뿌리가 중요하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 광고 전략, 이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광고를 창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광고 전략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